기생월이의 당항포 대첩, 조선의 잔다르크 나라를 구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승리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진주의 논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논개보다 앞서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나라를 구한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남 고성의 기생월이입니다. 신분이 낮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높았던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때는 선조 24년 1591년의 일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이죠. 경상남도 고성, 남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고을이었습니다. 당항포의 잔잔한 물결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성읍 무학동에는 무기정이라는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무기정, 춤과 재주를 익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곳에는 여러 기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월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월이는 미색이 뛰어났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고운 자태로 무기정을 찾는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월이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총명함이었습니다. 월이는 어려서부터 글을 익혔습니다. 기생으로서 시와 노래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도 읽을 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천하게 여겼지만 월이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애국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기정의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옷차림은 조선 사람 같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씨도 약간 어눌했고 가끔 이상한 억양이 섞여 나왔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월이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나그네는 월이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술 한잔하고 싶소.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려 하오. 나그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월이는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었죠. 먼 길을 오셨나 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이요. 울산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내려왔소. 그러시군요. 장사는 잘 되셨습니까? 나그네는 대답 대신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월이는 조용히 나그네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이나 어부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휘두르는 데 익숙한 손이었죠. 허리춤에는 천으로 감싼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월이의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그 시절 외국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 곳곳에 밀정을 보내 지형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혹시 이 사람이? 월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나그네를 대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술을 권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그네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월이는 나그네의 술잔이 비지 않도록 계속 따라주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나그네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신이 본 여러 고을의 이야기, 바닷가의 풍경, 길의 모습,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월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외국의 밀정이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나그네는 결국 술에 취해 월이의 품에 기대어 잠들고 말았습니다. 월이는 잠든 나그네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슴팍에 무언가 두툼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무명 비단보였습니다. 5겹,
6겹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죠. 월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비단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남해안이 자세히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울산에서부터 부산, 진해, 마산을 거쳐 고성까지 해안선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는 여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공격하면 좋을지, 어디가 방어에 취약한지, 위험할 때는 어느 길로 도망가면 되는지 침략의 전략이 낱낱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월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지도대로라면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조선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월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지도를 관아에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불태워버려야 할까?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자신이 밀정과 함께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는 누가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죠. 불태워버리면 밀정은 지도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조심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월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월이는 나그네의 짐에서 붓과 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항포 일대의 지형이 그려진 부분을 찾았습니다. 지도에는 고성 수남동 앞바다와 소소강이 따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소강은 지금의 간척지가 된 곳인데 그 시절에는 육지로 연결된 강이었습니다. 월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선을 그어 넣었습니다. 수남동 앞바다와 소소강을 연결하는 물길을 그린 것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려져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닷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 통영지역과 동해면, 거류면이 마치 섬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적들은 여기가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힌 곳이니 그들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야. 월이는 조심스럽게 지도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비단보의 원래대로 5겹, 6겹 싸서 나그네의 품속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월이는 나그네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그네가 깼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많이 마셨구나. 나그네는 머리를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비단보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는 참 즐거웠소. 고맙소, 어리. 또 오시겠어요? 물론이요. 임무를 마치면 다시 들르겠소. 나그네는 그렇게 말하며 무기정을 떠났습니다. 월이는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내 작은 손길이 조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월이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그네는 고성을 떠나 계속해서 남해안을 따라 지도를 그리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가져간 지도는 일본 장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도를 믿고 침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년 4월 일본군은 마침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1592년 6월 5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은 이제 당항포로 향했습니다. 당항포, 바로 고성 앞바다였습니다. 일본군 함대는 26척의 군선과 3천여 명의 병력으로 당항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여기서 조선 수군과 싸우더라도 문제없다. 위험하면 이 바닷길로 빠져나가면 된다. 일본 장수는 지도에 그려진 물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월이가 그려놓은 가짜 물길이었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앞장섰습니다.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대포가 불을 뿜었고 판옥선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거북선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 수군의 전술은 치밀했습니다. 후퇴하라. 일단 바다로 빠져나가자. 일본 장수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며 당항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소강 쪽으로 가면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군님,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막혔습니다. 일본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지도에는 물길이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육지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지도가 잘못됐단 말인가? 일본 장수는 당황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조선 수군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함을 좁혀라. 하나도 놓치지 마라. 조선 수군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군선들은 하나둘씩 격침되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린 일본 병사들도 조선 수군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전투는 조선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군 26척의 군선이 모두 격침되었고 3천여 명의 병력은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바다는 일본군의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잘린 머리들이 물결에 떠다녔죠. 그 머리들이 썰물에 밀려 소소포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두호, 즉 머리깨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지도에 속아 함정에 빠진 그 바다를 사람들은 속시계라고 불렀습니다. 속았다는 뜻이죠. 당항포 대첩. 이순신 장군의 연전연승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뒤에는 한 기생의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를 칭송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이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낱 기생의 이야기가 무슨 중요한 역사가 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전쟁 중에 왜군에게 붙잡혀 장렬히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월이의 이야기는 고성 지역에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만 남았죠. 옛날에 우리 고성에 월이라는 기생이 있었단다. 그분이 왜적의 지도를 고쳐서 나라를 구했지. 정말이에요? 그럼 당항포 앞바다를 속시계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란다. 그렇게 월이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고성 출신의 정혜룡 시인이 역사를 연구하던 중 이순신 장군의 장계 기록에서 월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선의 잔다르크 월이라는 소설을 펴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월이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고성에서는 매년 당항포 대첩 축제를 엽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월이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당항포 앞바다 속시계에 가면 지금도 그날의 이야기가 물결에 실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웅은 언제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월이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월이가 그날 밤 밀정의 지도를 그냥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당항포 해전은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분이 낮다고, 힘이 약하다고, 여자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월이.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항포 바다는 지금도 푸릅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는 월이의 용기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